김진의 돌직구 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서 댓글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인정해서 재판부가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더 나아가 법정 구속을 시켰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댓글을 조작하고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댓글을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한 겁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법원이 보복을 하고 있다. 보복적 판결이다. 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편 손석희 JTBC 사장의 이른바 뺑소니 사고 현장에서 사고 피해를 받은 피해 차주를 저희가 만나서 인터뷰했습니다. 30대 여성이 조수석에서 내리는 것을 봤다. 그는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도 저희가 잠시 후에 단독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지사를 지난 대선 당시 댓글 조작 공범으로 인정하고 징역 2년 법정 구속시켰습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선 댓글 조작 공범 김경수 법정 구속. 사진을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김 지사가 유죄를 선고받고 구속되기 위해 호송차에 오르는 바로 그 사진입니다. 입술에 힘을 주고 굳게 입을 담은 모습, 흔들리는 눈빛, 빨개진 귀. 그는 법정 구속을 예상치 못한 것 같아 보입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댓글을 조작하는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직접 지켜봤고 더 나아가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댓글 조작의 전 과정을 지배했다. 법원은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 김경수 법정 구속이라는 핵폭탄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이에 대한 김 지사와 민주당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유죄 판결을 내린 성창호 판사가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다 이렇게 주장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당 지도부가 사법농단 대책위를 만들고 법원이 양승태 구속에 대한 보복 차원의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내린 성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조윤선 등등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인물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경향신문이 이런 민주당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사설 제목, 김경수 1심 유죄, 청와대와 민주당은 답해야 한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집권 여당이라면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법원을 모독하기에 앞서 이 사건을 처음부터 엄격하게 대했는지 자문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댓글 조작의 수혜자로 지목된 이상 명백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인 2016년 홍준표 경남지사가 1심 유죄를 받을 당시 지사직 즉각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그 주장이 지금 김 지사에게 똑같이 되돌아왔다. 경향신문의 사설이었습니다. 이번엔 다음 신문입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저희 채널A가 손석희 사장의 차에 접촉사고를 당한 피해 차주를 만나서 단독 보도해드렸는데 그 내용이 오늘 조선일보에 실렸습니다. 사고 직전에 손석희 사장의 차에서 30대 여성이 내리는 것을 봤다. 사고 피해자인 견인 차주가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손 사장은 그간 동승자는 없었다라고 말을 해왔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손 사장이 보도 하루 전 피해 차주에게 전화를 걸어 6분간 여성이 없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며 나중에 내가 고소를 하면 선생님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말한 점입니다. 피해 차주는 압박으로 느껴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내용, 손 사장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들, 의혹들 상세히 보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유명 아이돌 그룹 빅뱅의 승리 씨가 운영하고 있는 클럽 버닝썬의 폭행 사건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더 큰 의혹이 제기됐어요. 이 클럽에서 속칭 물뽕이라는 신종 액체 마약을 여성들에게 먹이고 성폭행을 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경찰은 이 클럽의 폭행 사건뿐만 아니라 물뽕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연 그 실체적 진실은 무엇일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 만평을 준비해봤습니다. 만평 사진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경남도 도지사실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라는 깜짝 선물 보따리가 배달이 됐는데 서프라이즈! 문재인 대통령을 닮은 분이 배달을 했군요. 그런데 김경수 도지사는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명판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김경수라는 이름만 남았을 뿐 도지사직은 상실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 오늘은 노영희 변호사님 모셨고요. 그리고 검사 출신 민주당 조응천 의원님, 이분의 좌우명이 할 말은 한다. 조응천 의원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여성계를 대표하는 김희정 전 장관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라.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 이미지 분석 전문가 하은하 소장님 나왔고요. 그리고 돌직구쇼의 시그니처 김배인 박사님도 모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분들과 함께 오늘의 탑뉴스로 돌직구쇼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가 많습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마 법정 구속될 줄은 김경수 지사 본인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드루킹 일당과 함께 댓글 조작을 공모해서 네이버 등 유명 포털 사이트의 댓글 여론을 유리한 쪽으로 조작을 했다. 법원은 이 혐의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를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법원이 내린 판결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김경수 법정 구속, 바로 구속됐어요. 재판부는 핵심 쟁점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특히 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프로그램을 드루킹 일당들이 개발을 해서 시연을 했는데 그 시연을 김경수 지사가 직접 지켜봤다. 그리고 그날이 킹크랩 시연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댓글 조작을 지속적으로 승인하고 김경수 지사가 동의를 했다. 사법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운동을 해준 것에 대해서 보답 차원에서 이 드루킹의 최측근인 모 변호사에게 오사카 센다이 총영사라는 공직을 제안한 것도 불법적인 행위다라고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은 특별한 협력 관계다.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했다. 그러면서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어제 법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표현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면서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혐의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 본인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해왔습니다. 특히 특검에 출석할 당시에 장미꽃 세례까지 받으며 그는 손을 흔들었던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킹크랩 시연에 단 한 번도 보신 적 없습니까? 진짜. 예, 그런 사실 없습니다. 센터의 총영사지 영어로 제안하신 적 있습니까? 법원은 지금 김경수 지사의 이 발언이 모두 거짓말이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판단을 내린 주요 근거도 저희가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비밀 대화방, 이른바 텔레그램 대화방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자, 먼저 드루킹이 김경수 지사에게 이렇게 텔레그램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킹크랩의 완성도가 98%입니다. 라고 진행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그리고 이 드루킹이 댓글 작업을 할 기사 1, 기사 2, 기사 3 등등을 보내니까 김경수 지사가 이에 대해서 답장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답장을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김 지사가 이번에는 기사 1, 기사 2, 기사 3 등등을 보내면서 마치 댓글 조작을 지시하는 듯한 기사를 보내자 드루킹이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 김 지사가 보낸 기사에 대해서 드루킹은 AAA,
트리플 A라는 마크를 달아서 드루킹 일당에게 댓글 조작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조작한 댓글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될까요? 총 8,840만 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에 논란이 됐었던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댓글을 조작했던 규모에 비해서 훨씬 더 이번이 많다는 거예요. 8,840만 회. 이번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함께 조작한 댓글이 8,840만 회.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조작한 규모는 41만 회. 그러니까 수백 배에 달한다. 라는 것이 현재 또 하나의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홍천 의원님, 네. 지금 검찰에도 계셨고, 청와대에서도 계셨고, 법무부에도 계셨고, 국정원에도 계셨고, 횟집에도 계셨고, 민주당에도 계셨고, 김 지사가 법정 구속될 것을 아마 아무도 예측 못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법정 구속? 법정 구속은 통상 혐의가 중하고 그래서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여질 때 하는 겁니다. 현직 도지사에게 법정 구속을 내렸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다. 저는 기억이 없고요. 예.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예. 또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그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그때 불구속 기소가 됐지요. 당시 1심에서 혐의가 인정이 돼서 징역 1년 6월에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다만 현직 도지사인 점을 감안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예. 라고 해서 그때 법정 구속을 면한 바가 있고요. 결국 홍준표 지사는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이 돼가지고 자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로까지 그렇죠. 나갔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조금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유죄보다는 법정 구속을 시켰다는 점에 대해서. 네. 과연 김경수 지사의 얼굴을 잘 모르는 사람은 잘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고요. 드루킹 등 그 함께 기소된 사람들은 거의 다 현재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말을 맞추기도 힘들고, 그리고 물증 같은 것들이 다 확보가 돼 있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현직 지사로서 한참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 저렇게 법정 구속을 했다는 거, 이건 상당히 이례적이고 충격적이다. 또한 이게 보복 아니냐라는 그런 일각의 주장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예. 그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도지사를 법정 구속시켰다는 건 김 장관님, 죄질이 불량하다. 법원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굉장히 그만큼 사건을 중하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했느냐 문제에서도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시종일관 부인을 하고 말 바꾸기를 했고요. 그리고 법정 태도가 변명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 구속의 경우는 현직임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구속해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법정에서 판단을 한 면도 있고요. 또 법정에서의 태도도 상당히 이제 불량하게 본 거죠. 네. 그리고 변명으로 일관된 진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법정 구속을 한 것 같습니다. 댓글 조작 규모를 조금 전에 이른바 박근혜 정부 초기에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때의 규모와 비교했던 내용도 보셨는데 지금 수백 배에 달한다. 네. 좀 가만히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의 시작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제 한국당이 41만 회 댓글 조작한 수사 결과가 있으니까 작년 1월에도 평창 올림픽 때 정부의 비판적인 이 댓글들에 대해서 뭔가 또 조작이 있지 않았나고 더불어민주당이 거꾸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결국은 사건의 진실을 파다 보니 더불어민주당이 관여가 된 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댓글 조작이나 여론 조작은 한 건이 있어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긴 합니다만 과거를 단죄를 했던 사람들이 그거보다 수백 배에 이르는 것을 했다라는 게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했다라는 거. 그렇죠.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일반 국회의원이 아니라 사실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고 있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역시 대선에서 그치지 않고 본인이 출마한 지방선거에까지 이 댓글 조작을 한 걸로 재판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댓글 수가 뭐 수십 배, 수백 배 달한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세히 지난 대선 과정을 반추를 해보면요. 지난 대선은 다들 아시다시피 미중유의 촛불 혁명으로 인한 촛불 대선이었습니다. 예. 당시에 그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대해 가지고 전 국민의 약 7, 80%가 분노를 했고 이게 나라냐라고 해서 사상 최초로 탄핵이 됐고 그에 따른 조기 대선이 이뤄졌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1위와 2위 후보의 표차가 557만 표로서 사상 최다 표차를 기록했습니다. 댓글 때문에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억측인 것 같고요. 지나친 주장인 것 같고 또 지금 와서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는 좀 지나친 얘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충격이 큰 것 같아요. 표차가 상당히 낮고 촛불 세력이 지지를 해주고 있었는데 그 뒤에서 이렇게 수많은 댓글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측근히 조작해왔다라는 것이 1심 재판부의 판단대로라면 사실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촛불을 든 사람들에게도 충격은 클 것 같습니다. 야당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3당의 반응 들어보시죠. 대선 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김경수의 진짜 배후를 밝히십시오. 매크로 조작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반민주주의 행태이다. 김경수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지금 야3당은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후보는 이 사실을 보고받았느냐 인지했느냐라는 물음으로까지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홍준표 전 대표도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작년 4월에 그 지방선거 전에 김경수 후보가 되었을 때 걱정스럽다. 감옥 갈 건데 저거는 빠져나오기 어려울 건데 그 이야기를 했는데 난 지난 특검이 김경수 위에 상선은 수사를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간간히 흘러나오는 게 문재인 후보한테 보고했다. 문재인 후보가 찍어주는 좌표를 전달을 하고 그 댓글 여론을 바꿔줬다. 그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 사건이 확정된다면 후보의 문제도 되겠죠? 당연히 되겠죠? 그거는 내가 지금 섣불리 이야기하기 어려운 게 항소심 가면 또 어떻게 조작을 할지 모르니까 그거는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김 지사의 댓글 조작 유죄 그리고 법정 구속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입장 살펴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의 재판 불복 선언이다. 오늘 조간신문들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민주당의 입장 살펴보시죠.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이다. 사법 적폐 세력을 탄핵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만 보면 재판을 인정하지 않고 재판부가 양승태를 구속한 것에 대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한 것에 대해서 보복성으로 재판을 했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김병민 박사님, 민주당의 이 같은 당론에 대해서 현재 논란이 많아요?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될지 굉장히 좀 우려 깊은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1심 재판부가 판결을 내렸다면 그 판결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 있다면 김경수 지사가 즉각 항소한 것처럼 앞으로 있게 되는 재판 절차들을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내용들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됐기 때문에 재판부가 반기를 들고 정치재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좀 큰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짚어볼 대목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난번 이 대통령 선거 직전은 촛불 민심을 통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자고 하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김경수 지사가 이 드루킹 일당들과 만나서 킹크랩에 대한 공모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됐던 것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섰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김경수 지사 개인의 일탈이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가 앞으로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에 대한 이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하나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공범입니다. 근데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중요한 것은 오사카 총영사라고 하는 공직에 대해서 제안했다가 이것이 여의치 않게 되니까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했다라는 부분들을 재판부가 인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결정적인 근거가 2017년 12월 달에 김경수 지사가 조현옥 인사수석과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의 통화를 거치고 나서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하게 되는 모종의 과정들을 법원이 인정하게 된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과연 김경수 지사 혼자만의 문제겠는가라고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한 가지만 더 문제를 더 제기하고 싶은 건요. 허위범 특검이 없었다면 과연 이와 같은 법원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겠는가. 지금 경남도지사를 구속했기 때문에 경남도정이 혼란에 빠졌다고 하는데 문제가 불거졌던 거는 이미 지방선거 한참 전의 일입니다. 그 당시에 경찰이 온전하고 합당한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허위범 특검이 일어날 하등의 일이 없거든요. 지금부터 진행돼야 되는 건 당시에 경찰 수사가 의도적으로 현직의 핵심이었던 김경수 지사를 봐주기 위한 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모종의 이 오사카 센다이 총영사에 대한 제안 과정 속에서 김경수 지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이 내용을 공모한 사실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따져물을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주장은 이번 재판부가 보복성 판결을 내렸다라는 것인데 이번 판결을 내린 성창호 판사가 과거 어떤 판결을 내린지 살펴보면 민주당의 주장에 대한 부분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창호 판사가 누구인지도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2012년부터 2년간 양승태 대법원장의 비서실에 파견이 돼서 근무를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특활비 공청 개입 등등의 혐의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로 인정한 사람이 성창호 판사. 징역 8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춘, 조윤성 등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을 구속한 것도 성창호 판사인데 저때 당시에 성 판사가 박근혜, 김기춘, 조현선을 잡아들일 때 민주당은 굉장히 성 판사의 판단에 대해서 환영을 했던 것으로 제가 정치부 기자 출입하면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게 민주당 주장인 거죠? 네. 뭐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판결일 거다라고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했는데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발언을 하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것은 아마도 올바른 잣대일 것입니다. 내 편, 남편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같은 판결에 대해서 좀 큰 그릇답게 뭔가 대처해 주기를 바랬을 것 같아요. 이미지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집권 여당의 이미지로는 조금 실망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실망스럽다. 예, 집권 여당이라면 좀 더 큰 그릇답게 움직여야 됐을 것 같습니다. 군자는 마음이 편안하고 태평하지만 소위는 기본적으로 항상 촉박하고 뭔가 걱정만 한다라고 공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대처는 일반 국민이 생각했을 때는 기존에는 마땅하고 옳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그와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법은 공평하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느끼게 해주는 것이 집권 여당의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노영희 변호사님 잘 아시겠는데 김명수 대법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거고 허익범 특검도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임명을 한 거고 특히 이번 성판사도 박근혜 전 대통령 등등을 구속한 인물인데 보복을 한다라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지 노영희 변호사님 보실 때. 근데 저는 성창호 판사는 사실 옛날에 영장 기각 전문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예. 지금 이제 아까 화면에 나온 것들은 뭐 또 다른 측면이긴 한데 뭐 예컨대 조원동 전 수석 같은 경우도 영장 기각됐고 롯데홈쇼핑 관계자도 마찬가지고 백남기 농민은 오히려 부검영장 발부하지 말아달라 했는데 이제 그거는 또 영장을 발부하기로 영장을 했고. 발부했어요 또. 예, 이재용 뭐 전 그 삼성 부회장에 대한 현재 삼성 부회장에 대해서 영장 기각하기도 했고 여러 강제 측면에서 이제 이런 측면이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뭐 성향을 가지고서 이 판사의 판결을 논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도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예컨대 증거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이런 사건에서는 지금 본인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증거라고 하는 걸 찾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 직접 증거라고 하는 게 사실 별로 이렇게 썩 존재하지 않지만 문제는 드루킹의 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판사님이 그거를 인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드루킹이라고 하는 그 김동완 씨 측근들은 사실 전부 다 말을 계속해서 바꿔왔기 때문에 진실의 신빙성이 조금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제 판사님도 좀 약간 말이 왔다 갔다 해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는 듯한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인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객관적 진실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2016년 11월 9일 날 킹크랩을 시연하면서 로그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로그한 기록에는 당연히 김경수 지사가 뭐 로그를 하라고 지시했다거나 동영상이 있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죠. 단지 거기서 판사님이 얘기한 거는 로그한 기록이 2016년 11월 4일까지는 없었는데 갑자기 11월 9일 날 그 김 지사의 방문에 발맞춰서 그런 기록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거는 김 지사가 시켰거나 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라서 그 부분이 사실 그렇게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가 조금 의심스럽고 또 하나 저는 공직선거법 위반도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센터의 총영사직 우리 김병민 박사님 교수님은 그거 뭐 충분히 인정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 당시까지는 아직까지 전혀 이분이 국회의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경남도지사 나갈 생각이 사실은 별로 없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미리 그렇게까지 센터의 영사직까지 제안하면서 한다는 것 좀 부적절하지 않냐. 그래서 이게 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증거에 대한 그런 그 본인이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서 이런 거 있을 가능성도 좀 있다. 그래서 2심에서는 그 증거 관계가 명확하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됐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재판부에서 나온 얘기를 요약하자면 김경수 지사나 드루킹 일당이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댓글 조작을 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대선 여론 조작이 있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짚고 가야 될 게 사실은 그렇게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분이 그렇게 매크로 같은 거 보지 않고 할 거면 그렇게 자기 지역구도 아니고 멀리 교외에 떨어진 사무실을 뭐하러 그 바쁜 시기에 방문을 했을까요? 그걸 보지 않았다면 그렇게 방문을 한 이유나 그리고 오랫동안 관계를 지속하면서 서로 기사를 주고받았던 이유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그 대통령께서 경인선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는데 역할을 한 것으로 지금 드루킹 일당이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공모 발음이 힘들어서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경인선으로 바꾸게 되는데 이제 역할을 하셨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밝혀진 동영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민주당 대통령 경선 때 김정숙 여사님께서 그 전당대회장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많은 지지자 중에 경인선 가자, 경인선 간다라는 말을 수차례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좀 답을 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예, 김경수 지사의 법정 구속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취재한 두 번째 이슈를 공개하겠습니다. 채널A 단독 보도입니다. JTBC 손석희 사장은 그간 뺑소니 사고 당시에 동승자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채널A 취재진이 그때 당시에 손석희 사장의 차에 치였다는 접촉사고가 났다는 피해 차주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는 30대 여성을 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손석희 사장의 그간의 동승자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입장부터 들어보시죠. 왜 시작한 거지? 뺑소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런 주장을 안 했었나요? 그때도 왜 도망갔냐고 막 주장하길래 아니다. 내가 그걸 모르고 나는 그냥 내가 갔을 뿐이다. 동승자가 있다라는 거는 지어낸 거예요. 지어내서 그걸 약점으로 어떻게 더 해보겠다는 얘기겠죠. 그냥 동승자도 없었고 합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적도 없고 근데 이 사람들은 없는 사실을 꾸며내서 제보를 했다. 이렇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 그럼 150을 왜 줬어? 뭐야? 게다가 그쪽에서 무슨 동승자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오면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냐 하는 얘기죠. 진짜로 아니에요. 동승자는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손 사장은 그간 부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피해 당사자를 만났는데 조수석에서 30대 여성이 내리는 것을 봤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죠. 차에 동승자는 없었습니다. 내렸어요. 여자가 주차장에서 내렸어요. 이미 내리고 간 다음에 손석희 사장이 후진하면서 저를 건드린 거라 조수석에서 여자분이 내리는 것만 보고 연간 30대 조수만 이게 2년이 지난 일이고 증거가 없습니다.
김배현 박사님, 저희가 하나하나 이제 단독 보도를 해드릴 텐데, 일단 첫 번째 이야기는 손 사장의 설명과는 달리 당시 그 장면을 봤고, 피해 당사자인 견인 차주는 30대 중후반의 여성이 조수석에서 내리는 것을 봤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인터뷰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그동안은 김모 프리랜서 기자가 이 레카 차주로부터 전해들은 얘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신빙성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직접 현장에서 이 상황을 목격하고 그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의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내용을 좀 전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사건의 당일인 2017년 4월 16일 과천의 저 으숙한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애당초에 이 김모 프리랜서 기자가 얘기했을 경우에는 이 사고가 나고 도주하는 과정 속에서 여성이 타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저희는 좀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먼저 여성이 내리는 걸 봤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 여성은 왜 그 차에 타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경위로 내리게 됐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밝혀진 바가 없고 그러니까 접촉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여성이 내리는 것을 봤다. 예, 문제는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저기는 굉장히 으슥한 곳이고 또 주변에 도로까지 나오기에 꽤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과연 여성이 왜 거기서 내렸는지 등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문제고요. 예컨대 이 견인 차주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목격자니까 여성이 내려서 어딘가로 걸어가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고 장소도 너무 외졌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말 그대로 추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나중에 논의가 좀 진행될 사항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손석희 사장이 타고 있던 차가 후진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거죠. 사고가 발생했으면 통상적으로 내려서 확인해야 되지만 손석희 사장의 주장에 따르면은 저기가 비포장 도로기 때문에 덜컹덜컹거려서 인지하지 못했고 달아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합리적인 추정으로 바라보건대 여성이 타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급하게 달아난 것이 아니냐라고 한쪽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손석희 사장은 절대 그런 일이 없고 여성이 탄 적이 없는데 도대체 왜 그런 일을 꾸며내서 얘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정우천 의원께서 검사 생활을 하셨으니까 지금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그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이 여성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아까 김병민 박사도 말씀을 하셨듯이 그 레카차 기사로부터 김모 프리랜서 기자가 이런 내용을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형사소송법상 전문 증거에 해당됩니다. 예. 그래서 그건 직접적으로 증거로 인정하기가 힘든데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레카차 기사의 진술은 직접 증거가 됩니다. 직접 증거가 된다. 그리고 이건 뭐 레카차 기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의 뭐 죄를 혹은 뭐 문제를 입증하는 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물론 뭐 당시에 레카차라든가 아니면 그 손 사장 차 안에 블랙박스가 있다면은 더욱 좋겠는데 그게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고 또 주위에 CCTV가 있다면은 또 그것도 증거가 되겠는데 너무 오래 지났거든요. 결국은 그렇다면은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는 레카차 기사의 증언 여기에 대해서 손 사장의 부인 이게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정황 같은 거를 봐서 누구 얘기가 더 신빙성이 있는지 그 증명력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그 젊은 동승한 여성이 있었냐 없었냐가 사실은 원래는 본질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지금 견인 차주의 주장을 보더라도 차 사고라고 하는 것, 즉 후진을 하면서 자신의 차를 접촉 사고를 냈다. 이 손 사장이. 그때는 여성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 전에 이미 내려서 갔다는 거잖아요. 견인 차주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접촉 사고 전에 여성이 내리는 것을 봤고 그 이후에 손 사장의 차가 그냥 갔다는 후진하더니 거잖아요. 부딪혔다. 그러니까 그 사건에서 여성의 얘기가 사실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손석희 사장이 뭐 여성도 사실은 이미 다 내렸고 아무것도 없는데 본인이 접촉사고 냈으면 그냥 처리만 하면 되는 것을 그렇게까지 굳이 도망을 다닐 필요는 사실 없잖아요. 그리고 그걸 뭐 약점 삼아서 협박한다는 것도 사실상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접촉사고 난 거를 모르고 갔느냐 알고도 그냥 갔느냐가 첫 번째인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김모라는 그 기자가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서 폭행 시비가 있었냐 없었냐 이거를 밝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견인 차주의 그 사실 그 당시 얘기도 나오지 않았던 뭐 이런 얘기를 갑자기 막 이렇게 이슈화시키면서 여성이 있었냐 없었냐를 가지고 몰고 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부적절한
문제를 보이고 지금 이제 조 의원님께서 뭐 직접 증거도 아니다 말씀하셨지만 그게 사실 이 사건하고 별로 썩 중요한 부분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직접 증거냐 아니냐 이렇게 또 따지는 것 자체도 사실은 제가 예. 조금 의문스럽다. 예. 손석희 사장의 차량의 이동 경로도 저희가 한번 취재해서 재현을 해봤는데요. 이게 부딪힌 걸 모르고 조금 갔던 것인지 아니면은 막 달려간 건지 차량의 이동 경로도 한번 보시죠. 이게 본질이라고 하니까. 보시면 교회에서 손석희 차량이 접촉사고를 낸 후에 꽤 많은 거리를 달려갑니다. 중간에 한번 신호가 대기됐을 때 레카차 차주가 내려서 트렁크를 두드렸는데도 손 사장이 그냥 갔다라는 거예요. 저 길이가 무려 2,400m. 줄이면 2.4km 같은 거죠. 2,400m를 그냥 내리 달렸다라는 건데 김모 씨, 견인차 운전기사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골목길이라 그렇게 빨리 달릴 수가 없는 데인데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100km 가까이 되는 것 같았어요. 골목길을. 누가 봐도 모를 정도가 아닌 세기가 두들겼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그냥 가시더라고요. 자기 도망가는 게 아니래요. 자기 술 안 먹었으니까 경찰 부르자. 공주시켜 그랬는데 안 나왔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꽤 먼 거리를 거의 시속 100km 가깝게 손 사장이 달려갔다. 두들겼는데도 그냥 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법무부에 여러 번 근무해서 사실은 조 장소를 좀 압니다. 아, 저 사고 장소를 알고 있어요. 예. 저 큰 길이 막힐 때는 절로 이제 아침에 급할 때 저 골목길 통해 가지고 출근을 하는데 이면도로예요. 이면도로. 굉장히 좁고 또 군데군데 과속 방지턱이 있어가지고. 이 길군요. 지금 있네요. 과속 방지턱이. 예. 예. 그 편도예요. 예. 그리고 수시로 저 옆에 있는 골목에서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속도 내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죠. 위험하다. 통상적이지 않다. 예,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저렇게 해서 이제 쭉 가다 보면은 과천시청이 나오고요. 예. 시청쯤 돼가지고 이제 그 편도 2차로, 쌍방 4차로가 나옵니다. 거기서부터는 속도를 낼 수가 있는데 저기서 100km로 갔다?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저렇게 위험한 길을 견인차주의 말이 사실이라면 왜 100km 가깝게 빠른 속도로 견인차주의 주장대로라면 도주를 한 걸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건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뭐냐면 손 대표님이 워낙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언론인으로 아주 오랜 기간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팩트체크를 뉴스에서 잘 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방금 질문했듯이 왜 그렇게 빨리 빠져나갔느냐. 더군다나 처음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중간에 레카 기사가 그 운전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트렁크를 굉장히 신호 멈췄을 때 꽝꽝 두드렸는데도 무시하고 계속 달아났다라는 주장을 역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달아났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저곳에 왜 갔는지, 무슨 볼일 때문에 갔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본인은 협박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 협박받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지만 질질 끌러가면서 장시간 손 대표 쪽에서 뭐 취업 자리도 제안을 하고 투자도 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는 뭔지에 대해서 왜가 지금 국민들은 궁금한 것입니다. 네, 손석희 사장은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브랜드잖아요. 브랜드죠. 예, 브랜드이기 때문에 브랜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위기 관리입니다. 근데 골리앗이 다윗과 싸울 때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했을 때 그러니까 다윗은 스스로 온전히 자기만의 힘으로 싸워서 무언가 이겨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군주론의 마키아벨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손석희 사장 처음에 제가 처음에 시작한 앵커 멘트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 첫 단추를 좀 잘못 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위기 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주변에서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기 관리의 그 앞뒤가 안 맞는 것이 개인적으로 존경했던 사람으로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예. 무엇 때문에 이면도로 방지턱도 많은 데서 접촉사고를 인지 못했다고는 하나 빠른 속도로 갔을까? 중간에 트렁크를 두들겼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갔을까? 견인차주가 봐왔다는 그 여성의 정체는 무엇인가? 의문점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좀 해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뺑소니 사고와 너무나도 흡사한 일이 9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다라는 제보가 들어왔고 한 언론사가 그 의혹에 대해서 집중 보도를 했습니다. 9년 전에도 접촉 사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손석희 사장 9년 전에도 접촉 사고, 2010년 3월 강남 교보타워 사거리. 장소가 특정이 됐죠. A씨가 오토바이 운전자였어요. 오토바이 운전 중에 한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납니다. 오토바이의 왼쪽을 치고 굉음을 내며 그대로 출발을 했다라고 오토바이 기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A씨는 300m를 추격을 했습니다. 신호 대기에 걸린 차량에 가서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운전자가 창문을 5cm 열면서 대답을 했다. 알고 보니 운전자는 손석희 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손석희 사장은 처음에 접촉사고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차량 앞부분, 왜냐하면 차량과 오토바이가 부딪혔기 때문에 차량 앞부분을 증거사진으로 찍으려고 사진을 찍으려 하자 손석희 사장이 태도가 돌변했다라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야기합니다. 차에서 내려서 만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토바이 운전사의 증언 가운데는 조수석에 젊은 여성이 탑승을 해 있었다라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손석희 사장이 합의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이체해준 통장 내역, 입금자 손석희라고 찍힌 은행 거래 내역까지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공개를 한 상황입니다. A씨는 10년 전 그렇게 하고 가셨던 상황과 지금 상황이 너무 똑같아서 제보를 결심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배현 박사님, 10년 전 그때와 정확히 말하면 9년 전이죠. 지금의 이 상황과 너무나도 유사하네요. 네, 그때는 뭐 JTBC 사장은 아니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알만한 언론인 신분이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공인이고 유명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좀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요구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나에 대한 관심들을 좀 어느 정도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어 기제가 발동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지금 나오게 되는 공통점의 핵심은 결국 그 앞자리에 동승석에 여성이 타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부각되는 것 같고, 이것이 자칫 잘못 손석희 대표가 갖고 있었던 이 언론인으로서의 투명한 이미지에 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두고 여러 가지 진실 공방들이 좀 엇갈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JTBC나 손석희 사장 입장에서는 꽤 오래전의 일이고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건이기 때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 지난번 있었던 2017년 4월 달의 문제에 대해서 뭔가 깔끔한 해명들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더 과거 그 이전의 일들까지 계속 일파만파 문제가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합리적인 의심으로 추정하기에는 김모 프리랜서 기자와 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자리에 대한 약속 아닌 약속들을 해가면서 끌려다녔을까라고 하는 의심의 배경에는 무언가가 있을 거다라는 합리적인 추정과 의심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꽤 오래전 얘기까지 잡고 더 수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은하 소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위기관리적인 측면에서 손석희 대표가 그동안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명쾌하게 사건에 관한 진실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난다면 이 문제는 아주 쉽게 일단락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통점만 추려보면 김 장관님, 네. 그때도 접촉사고가 났는데 손 사장이 그냥 갔고, 네. 두 번째 공통점은 그 사고를 합의하는 조건으로 돈을 입금해줬고, 네.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태도가 바뀌었는데 네. 공통적으로 젊은 여성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온 것도 공통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레카차 기사님이나 오토바이 기사님은 이미 한 분은 150만 원, 한 분은 30만 원이라는 합의금을 받았기 때문에 뭐 이거를 지금 언론에 얘기한다고 해서 더 이상의 그분들이 가져가는 이득이라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본인들의 실명을 알림으로써 또 지금 손 대표님을 편드시는 분들에게 다른 공격을 받을 요지도 있고 한데, 본인들이 굳이 뭐 나서거나 한다고 해서 뭐 떡국물이 더 떨어지거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사회적 관심사가 되다 보니 용기를 내시고 지금 진실을 밝히고자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유사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여성 동승 여부를 떠나서 손 대표님의 평소 운전 습관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지금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손 대표님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평소에 다른 사건 사고 때 팩트 체크를 하셨듯이 당신께서도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가장 깔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석희 사장 측의 변호인이 9년 전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내놨습니다.
손석희 사장 측 변호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폭행 사건과 무관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일은 답변할 필요가 없다. 공소시효를 거론했어요.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한 것은 손석희 사장이 이 폭행 사건이 보도되기 하루 전에 앞서 목소리를 들었던 견인 차주에게 전화를 건 것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전화를 걸어서 동승자에 대해서 무려 6분간 견인 차주에게 동승자는 없었다, 못 받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반복한 사실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면 선생님도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발언도 손 사장이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녹취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 선생님이 차에 봤는데 무슨 젊은 여자가 타고 있었더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저한테 협박을 해가지고. 네. 그런 사실이 없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선생님께서 아니다라고 그러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현장에서 여자분이 내리는 거는 봤거든요. 아니, 여자분이 내린 적이 없어요. 그래요? 예, 아니 같이 계속 쭉 계셨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계속.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어두워서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아니, 큰 길가에서 누가 이렇게 내려서 가겠어요? 아니요, 큰 길가는 아니었어요. 저희 교회 뒤였거든요. 예, 거기서 내린 사람 없어요. 그러면, 없나 보죠.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봤었는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정확하게 말씀 안 해주시면 나중에 제가 이 친구를 고소를 하게 되면 한번 같이 피해를 입으세요. 그러니까 그건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당시 상황을 보면 폭행 사건 기사가 보도되기 하루 전에 무려 2년여 만에 손 사장이 당시 피해 차주에게 전화를 먼저 걸어서 젊은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낸 뒤에 못 보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6분간 계속하고 말미에는 선생님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한 내용이 견인 차주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까? 손석희 사장이 사실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신망 있고 신뢰감을 받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도 그 견인 차주가 생각하기에는 자신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이 2년 만에 느닷없이 전화 와가지고 자신의 기억과는 좀 상치되는 쪽으로 단정을 하고, 아니 그런 게 아니다, 어떻게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일 없었거든요 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나중에 내가 이 친구 고소하게 되면 당신도 좀 잘못될 수가 있다, 즉 위중이나 무고 공범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다름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객관적인 영향력 등의 차이를 고려할 때는 견인 차주로서는 많은 부담을 느끼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압박감, 때문에 예. 그럼 없었겠죠. 예, 손 사장 말씀이 그렇다면은 그럼 없었겠죠.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노 변호사님. 손석희 사장님 같은 분들은 저는 다 기사가 있는 차를 타고 다니신 줄 알았는데 본인이 직접 운전을 계속 하고 다니시네요. 어쨌든 참 신기한 일인데, 이제 아마도 견인차주 입장에서는 매우 황당했을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저런 전화를 받으면 불쾌하기도 하고 좀 놀라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래서 견인차주 입장에서는 매우 조금 안 좋은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손석희 사장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옆자리에 누가 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조응천 의원님 사실 오늘 처음 만났지만 제가 어디 식사 한번 같이 하러 가시면서 옆자리에 같이 모시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저는 그게 썩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아마도 이제 김모 프리랜서 기자라는 분이 계속 그 여성분을 언급하면서 뭔가를 얘기했기 때문에 손석희 사장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해서 그걸 단속하기 위해서 혹은 내지는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건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렇게 과잉 대응한 게 오히려 더 문제를 키우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과잉 대응을 했다. 들고요. 예. 그리고 저는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건 손석희 사장의 운전 습관이 아까 말씀하신 그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운전 습관은 안 좋은 것 같다. 네,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예. 잘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사실 모르기가 쉽지는 사실 않아 모르기가 쉽지 보이고, 않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유명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개인적인 공간이나 그런 현장에서 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자꾸 연락하거나 뭔가 좀 알아보는 걸 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남들은 다 들을 수 있는 소리라도 못 들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 이 사건의 가장 본질은 접촉사고가 있었느냐, 그다음에 폭행이 있었느냐 뭐 이런 정도인 거니까 그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상대방이죠. 또 다른 상대방. 프리랜서 기자인 김웅 씨가 저희 방송 직전에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도 새로운 소식이기 때문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웅 씨의 조금 전 입장문입니다. 손석희 사장님, 저를 파렴치한 인간으로 매도했던 바로 그 뉴스룸 앵커 브리핑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 그러면서요. 저를 무고한 일에 대해서도 죄를 묻지 않겠다. 당신이 적시한 혐의가 참으로 비열하고 졸렬하다. 구순노모의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란다. 동승자와 관련된 구순노모 발언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언급을 한 겁니다. 뉴스룸에서 이제 앵커 브리핑에 사과를 하라. 요구를 했네요. 네, 좋은 요구 같습니다. 제가 JTBC 측에 전문가로서 한 가지 간단하게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손석희 사장은 퍼스널 브랜드다, 개인의 브랜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사실 제가 아까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했던 것은 그분 스스로가 자신의 브랜드를 키운 것이 아니라 손석희라는 사람 뒤에 MBC가 있었고 그가 했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팩트 체크를 하고 사실을 이야기한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던 분이시죠. 그러한 분이 JTBC에 가면서 또 그와 걸맞는 팩트 체크를 하면서 더 많이 JTBC가 아주 긍정적인 이미지를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지속적으로 JTBC 뉴스룸을 시청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은 이제 손석희 앵커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모습들이 자꾸 연상되고 상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모 씨가 이야기했든 아니면 전문가로서라도 손석희 앵커가 사장이 한번 자신에 대한 팩트 체크를 그 프로그램에서 열렬히 보여주시고 네, 기존처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내려오시는 것이 가장 멋지게 저희가 지금까지 존경했던 손석희 사장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석희 사장과 관련된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 내용 그리고 타사의 단독 보도 내용도 여러분께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 수첩 Y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사건이 준비되어 있을지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사건을 한번 풀어보시죠. 취재수첩 Y입니다. 돌직구쇼의 수사반장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통 백희종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님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이겁니다. 어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었던 프로듀서 1012에도 출연했었던 남성 아이돌 연습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여성 기획사 대표 사건 저희가 어제 보도를 해드렸는데 저희 방송 후에 돌직구쇼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피해 연습생들의 부모님들의 제보였는데요. 그 제보 내용과 이번 사건의 전말 함께 취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성추행 사실을 부모님들이 접해 듣고 나서 우리 아들들의 계약 해지를 기획사 측에 요구를 했더니 위약금 10억을 내라라고 기획사 측에서 요구를 해왔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9월 28일 일본 현지 공연부 회식 자리에서 소속사 대표 A씨 53세 여성과 또 회장의 아내입니다. 투자자의 아내인 B씨 여성입니다. 일부 연습생들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추행을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죠. 어제도 저희 보도해드렸는데 그런데 한국에 돌아온 뒤 10월 14일 연습생들과 부모님들은 당연히 성추행 사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고 그리고 계약 위반 사항 등의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소속사 측이 2주간 답변과 조치가 없었다라고 부모님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11월 2일에 이 연습생들과 부모님들이 내용 증명을 보내서 전속 계약 해지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3주가 지난 11월 27일 소수자 측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답변을 했고요. 이후 지난달 1월 28일 소수자 측은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귀하의 무단 이탈과 계약 이행 거부로 해지되었다.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위약금 10억 원을 청구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한 것으로 부모님들은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취재한 이 성추행 피해 아이돌의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냥 우리 애들을 그냥 자유롭게 풀어주고 애들이 자기 꿈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냥 서로 놔주자. 아예 뭐 그 회사에서는 이런 저희 말들을 받아주지 않아. 무조건 한 10억 원 가량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이제 물려서 너희들 내가 끝까지 잡아놓을 거야. 어디 가서도 너네는 활동 못해. 너희들 내가 꼼짝 못하게 할 거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거에 한 3, 4개월? 짧아요 사실. 3, 4개월인데 자, 백지훈 팀장님, 지금 그 일본 공연 후에 술자리에서 여성 대표가 성추행을 했다 안 했다는 지금 뭐 다퉈볼 여지가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연습 기간이 3, 4개월밖에 안 된 연습생들에게 위약금을 10억 원을 청구했다라는 주장이에요, 지금.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아동조사부에서 지금 사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 이 사건을 보면 이 아이돌 연습생 10대 아이들 6명의 고소장인데 이 아이들이 허위로 주장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행정 추론이 가능한데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뭘 연상을 하냐면 우리나라 상당한 재벌 일가의 갑질이 연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분들도 그런 유와 좀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회장이라고 하면 이제 남성입니다. 그 회장도 밤에 아이돌이 자고 있는데 와서 뭐 연습을 시킨다는 미명하에 또 스타를 키운다는 미명하에 갑질 행태를 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한 달간의 공익이 끝나고 나서 일본의 횟집 식당에서 그 10대가 포함된 6명의 아이들에게 신체 특정 부위를 그 민감한 부위를 뭐 만진다라든가 제가 이걸 보면서 예전에 일선에서 근무할 때 호스트바라고 혹시 아세요? 일명 호빠라고 합니다. 그 호스트바는 뭐냐면 유흥주점에 여성이 접대 도우미가 있는 게 아니라 여성들 고객으로 남성 도우미들이 접대를 하는 건데 일명 호빠라 그래서 사실 일부 지역에서는 상당히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알바를 하는 이런 그 도우미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성들이 와가지고 정말 짓궂은 그런 어떤 행위를 하는 부분을 수사 중에 토로를 하는 걸 들어봤는데 자, 스타로 키운다는 미명하에 이 10대 내지는 20대 초반의 아이들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갑질의 어떤 노예 계약을 작성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현실로 드러난다고 하면 이 사회에 있어서는 어떤 갑질의 특권 의식을 철저하게 응징을 해야 하는 그런 어떤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추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 피해 아이돌 연습생들의 부모님들은 그 여성 대표뿐만 아니라 회장의 태도도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시죠. 예를 들어서 그때 현장에 있었던 스태프 중에 한 명이 얘기를 했죠. 대표가 이렇게 누구 무릎에 앉아서 몸을 껴안고 애절한 그런 멤버들이 있어요. 수시로 밤에 술 먹고 와가지고 꼬박까 쟤들 깨워서 춤 한번 춰봐라. 춤춰봐라. 노래해봐라. 그러면서 너네 쓰레기 같은 놈들이라고. 너희들 중에 몇 명은 잘릴 거다. 뭐 이런 말들 수시로 해가고 너희들 말을 안 했냐고. 그러니까 이제 멤버들 중에 나이가 어린 애도 있지만 나이가 꽉 차가지고 이번에 시기를 놓치면은 데뷔를 아예 꿈도 못 꾸는 그런 아주 좀 뭐랄까 애절한 그런 멤버들이 있어요. 자, 지금 주장이긴 하지만 평상시 연습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변호사님. 그렇죠. 제가 사실 이런 그 연습생들과 이런 소속사라고 하죠. 이런 기획사, 이런 매니지먼트사하고 체결한 계약서를 몇 번 보고 좀 도와준 적이 있었었는데 이 회사도 계속해서 그 계약서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불리하게 바꾸고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자꾸 고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하는 것처럼 예컨대 너네들 데뷔시켜주겠다. 이거를 빌미로 해서 그 정말 필요 없는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하고 아이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회장도 마찬가지고 또 지난번 일본 횟집에서 했던 저 추행 자리에는 그 회장의 딸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딸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추행을 했다는 것을 보고서 딸이 그만 좀 하라고 말을 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아마 매우 심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더 나쁜 거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이제 계약 해지를 요구하니까 니네가 잘못했으니까 위약금으로 10억 원을 내놔라. 이건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이 계약서에 보통 어떻게 돼 있냐면 갑이 이제 그 회사하고 을은 보통 아이들이거든요. 을이
그 갑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을의 여러 가지 뭐 사생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계약이 해지가 되는 경우라면 당신들은 위약금 얼마를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근데 그 금액이 매우 커서 아이들은 감당을 못하니까 애들은 그 문구에 이제 매여가지고 무조건 그들 말을 들어야 되는 거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오히려 우리가 이 아이들이 그 소속사나 그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아이들이 지금 공황장애 걸린 애들도 있다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더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아서 이런 식의 그런 그 작은 기획사라든가 여기에 지금 있는 아이들을 좀 대상으로 해서 뭔가 좀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백 팀장님도 이번 사건 취재해 보셨는데 성추행 관련된, 그러니까 문제가 됐던 그 일본 횟집에서의 성추행 관련 자료를 피해자 아이돌 연수생과 부모님들이 이미 법원에 제출한 상황이라고요? 네, 이제 현장 상황은 어떤 거냐면 아이들이 이제 10대가 포함된 2명이 20대 초반의 이제 연습생들이었거든요. 이 친구들이 현장에서 뭐 진술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 뭐 있죠? 휴대폰을 이상한 행동을 하면 찍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그렇게 이제 제출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휴대폰 영상까지. 제가 잠깐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이 10대나 20대 초반의 아이들이 어떤 성적 추행, 남성이지만 당하는 경우에 성적 수치심, 인격적 모멸감이 생기고 그다음에 뭐가 오냐면요. 대인 기피증이 오는데 문제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도 여성에 대한 혐오감이 생기면서 여성에 대한 기피증이 생겨버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아이들이 정당한 어떤 이성간이 자리 잡지 않고 여성을 굉장히 안 좋은 혐오감을 두고 보는 이런 것들이 정신적인 치료까지 받아야 될 정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 자체적으로 좀 깊게 취재를 했던 내용들까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해당 소속사 대표에게 입장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수차례 연결해봤지만 소속사 대표 측의 입장을 저희가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에게 소속사 대표의 해명과 반론을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도 반영해서 추후에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스처와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핫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핫플 4인방에 선정이 되셨을지 핫플 4인방부터 직접 만나보시죠. 언제 봐도 반가운 분이에요. 우리 쌀딩크, 베트남의 영웅,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영웅, 박항서 감독님. 오늘 핫플의 주인공으로 나오셨고, 또 이분 목소리 참 멋있어요. 황치열 씨, 가수 황치열 씨. 그리고 손혜원 의원, 오늘 이틀 연속 핫플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더맨이 웬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사진까지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하나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이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박항서 감독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박 감독이 한국과 베트남 관계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했고 국가 이미지 향상에 기여했다는 점이 후원 이유인데요. 이른바 엑설런스 프로그램이라는 협약입니다. 스포츠, 문화예술 분야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인사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협약에 따라서 박항서 감독은 이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에 프레스티지 항공권을 1년간 무상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고요. 프레스티지. 이름부터 뭔가 프레스티지해요. 그래서 프레스티지 좌석을 한번 살펴봤는데 180도 수평으로 펼쳐지는 침대형 좌석에 넓은 개인 공간, 고급 와인 등이 제공되는 특별 기내식에 기내 라운지까지 이 모든 것들이 박항서 감독에게 무상으로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박항서 감독에게라면 정말로 아깝지 않은 지원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자주 오세요. 중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가수 황치열 씨가 중국 네티즌들로부터 문자 폭탄, 맹폭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화근은 황치열 씨가 국내 예능 프로그램에서 발언한 중국 공기 발언이었습니다. 황 씨는 최근 중국에 다녀왔다며 공항에 내리니까 앞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공기가 안 좋았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우리나라 예능에서 공기가 안 좋았다. 팩트 아닌가요? 이것이 중국인의 심경을 건드린 겁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황치열의 SNS 계정에 몰려가서 이른바 문자 폭탄을 남겼는데 앞으로 중국에 돈 벌러 오지 마라. 중국에선 당신이 환영받지 못한다 등등 벌써 일주일째 거센 비난을 퍼붓고 있는 중입니다. 황 씨는 곧바로 중국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황 씨는 당시 방송에서 공기는 상관하지 않는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말도 덧붙였기 때문에 한국 팬들은 아니 그게 뭐가 문제냐. 공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황치열이 얘기하지 않았냐라고 변호를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중국 누리꾼들을 더 자극해서 현재 한중 누리꾼들의 여론전으로까지 번진 상황입니다. 요 이야기 좀 전해드리지 않을 수 있는데, 자, 김병인 박사님, 일단은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냉정하게 봤을 때, 황치열은 죄가 없다. 그럼요. 드루킹이 개발한 킹크랩을 이런 데 써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킹크랩은 이런 데 써라. 예. 생각이 문득 들고요. 이 황치열 씨 같은 경우가 실제로 한 방송에 나와서 했던 얘기들을 보게 되면은 일부러 중국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예. 선배들이 이미 중국에 가봤는데 공기랑 물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보니 현장이 직접 그렇더라. 그런데 나는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중국에서 열심히 활동하겠다가 의지였거든요. 예. 실제로 이 황치열 씨 같은 경우는 과거에 옥탑방에서부터 생활해서 정말 늦가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몸이 가난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서 지내왔습니다. 황치열 성실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부터 성공하는 과정을 겪기까지 정말 엄청난 노력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엄청난 이 치명상을 받게 되는 게 사드 문제를 통한 하남 내용이거든요. 그 당시 중국으로부터 활동이 제한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초를 겪었음에도 많은 중국 팬들이 황치열 씨가 한국에서 공연할 때도 와서 응원해주는 등 정말 열심히 활발한 활동을 벌였는데 일부의 몰지각한 누군가의 의도를 통해서 사실 이런 식으로 번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저 비난 댓글은 황치열의 중국인 팬분들이 아닐 것 같아요, 느낌이. 네, 그러니까 뭔가의 의도를 갖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일일이 대응해야 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대해서 많은 국내 팬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황치열 씨에 대한 응원을 보내주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황치열 씨가 25일 날 자신의 그 웨이보에다가 사과하는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잠잠해지는 줄 알았는데 그거를 또 어떤 이제 방송하시는 분이 뭘 잘못했느냐 사실 아니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에서 더 뜨겁게 비난이 쏟아졌는데 거기서 뭐라고 한 명이 했냐면 황치열 씨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중국에 다시 오지 말아라. 나는 너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건강을 걱정하는 거다. 이런 글을 올렸다는 건데 이게 약간 좀 본의를 왜곡하면서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한 공격을 지나치게 이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류 스타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공격받는 경우를 조금 몇 번 받지 않습니까? 일본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발언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또 진정성을 좀 생각한다면 약간의 좀 잘못 들릴 수 있는 말이라 하더라도 좀 좋게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의혹 한 가지. 이게 황치열의 팬들 혹은 황치열의 안티 팬들만이 개입된 문제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언뜻 지금 최근에 특히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민감한 발언을 이어왔어요. 김영 장관 잘 아시겠지만 서울의 미세먼지는 서울 탓이다. 네. 너희들 계속 중국 탐하다가는 평생 미세먼지 해결 못한다라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발언들을 중국 정부 당국이 해왔는데 황치열이 그 영린을 건드린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신 분들도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황치열이 홍길동이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나쁜 공기라 말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네, 그런데 사실은 한중일이 같이 이제 대기 오염 관련돼서 조사한 보고서를 최근 거를 계속 중국의 반대 때문에 공개를 못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한중일이 이런 거 가지고 무슨 그 네티즌 간에 싸움을 붙일 게 아니라 이런 데 공동전선을 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밝힌 것도 보면 공기질이 반반이에요. 우리나라 원인 때문에 나쁜 게 반이고 이제 중국으로부터 오는 게 반이고 무엇보다도 중국도 대기 오염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6단계 발령을 내리고 있거든요. 북경 같은 경우가. 그런데 지금 엄중 오염 단계, 즉 계속 북경에서도 6단계를 계속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중국인들 본인이 스스로 매일매일 느끼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 황치열의 발언은 그 발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우리 네티즌들의 힘으로라도 한중일 정부가 같이 나설 수 있도록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치열 화이팅이에요. 세 번째 하플 주인공은 손혜원 의원입니다. 무소속의 손혜원 의원이 자신을 향해서 괴물이라고 했던 친동생을 반박했습니다. 어제 유튜브 생방송을 자처한 손 의원은 제 남동생이라고 말했는데 속아 넘어가면 여러분 잘못이다. 조심하라. 동생이 정신줄을 놓은 것 같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언급하고 싶지 않다던 가정사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족들은 동생의 연락처도 모르고 살았고 차라리 동생이 감옥에 있을 때가 제일 편했다며 자신이 창성장을 조카에게 증여한 것은 어머니의 당부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손 의원의 어머니가 동생이 감옥에서 나오면 밥은 먹고 살아야 될 텐데 네가 좀 챙겨다오 하셔서 그것 때문에 창성장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창성장을 3명의 공동명의로 한 것 또한 동생이 손댄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 손 의원과 관련된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손 의원이 밀라노에서 열리는 공회전의 기획위원으로 참여했는데
국회의원이 행정부 산하기관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수당도 받는 것은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라는 국회법에 위반된다라는 지적입니다. 일단 손 의원과 남동생의 상반된 목소리를 준비했습니다. 손 의원이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돈이? 왜 이런 거를 쓸데없이 아들 며느리를 늘려서 왜 공을 하는 데가 느닷없이 저랑 사이가 그렇게 나쁜데 뭔 증언을 한다고. 올케가 아마 집을 나가서 창성장으로 가고 그리고 그 올케가 제 편을 들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동생이 제정신의 정신줄을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제 동생이 이 상태에서 더 심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일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 하는 이야기들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좀 쉬시겠다던 손혜원 의원이 유튜브 방송에서 출연한 발언도 들어보셨는데 지금 이것보다도 사실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추가적으로 저희 동아일보가 취재한 내용인데 지금 손혜원 의원이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국회법을 위반했다라는 사안인데 밀라노를 참 좋아하시잖아요. 공회전에 기획위원으로 참여했는데 행정부 산하기관 사업에 수당도 받았다. 조홍천 의원님, 이것은 겸직금지법 위반 아닙니까? 국회법 제29조에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제외하고는 국회의원이 겸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1항에 예외를 두고 그 1호로 공익 목적의 명예직은 겸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사기업이 아니고 행정기관 산하단체인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예. 그러니까 이 공익 목적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공익 목적은 있다. 요 단체는 예. 요 단체의 설립은요. 근데 거기서 주관하는 밀라노 한국공예전의 기획위원으로 참여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수당 명목의 자문료 같은 걸 받았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명예직하고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명예직이란 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뭐 대가 없이 그 일방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명예직이라고 저희들은 늘상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공익 목적에는 해당되는 것 같은데 과연 명예직에 이를 것인가 말 것인가 요거는 사실은 국회 윤리 속에 윤리심사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판정을 해야 될 사안 아닌가. 단정하기는 좀 힘들다. 따져볼 만한 논란거리다. 예. 근데 국회법보다 더 상위법인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법에 정한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제 국회법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익 목적의 명예직이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통생 명예직이라고 함은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 즉 수당 같은 거를 받지 않는 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드시 국회의원이 맡도록 되어 있는 직은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당법에 따라서 정당의 직 이런 거는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손혜원 의원이 밀라노를 참석하고 싶었다면 명예직 자문위원으로 가야지 딱 명수 정해져 있는 그것도 외부 전문직에 들어간 거는 예.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본인으로 인해서 다른 진짜 외부 전문가 한 명이 그 자리를 뺏긴 거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본인이 갈 자리를 위해서 본인이 그 상임위원회에서 간사를 하면서 8억으로 증액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직금지뿐만 아니라 이해충돌까지 다 걸리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하나의 논란거리가 보도가 됐군요. 네 번째 악플 주인공도 연이어서 만나보시죠. 스파이더맨이 사무실에 등장을 했어요. 브라질 상파울루입니다. 업무를 알려주고 또 전화까지 받는 이 남성. 이날은 이 남성의 마지막 출근 날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분석 업무를 했던 이 남성은 사표를 낸 뒤에 마지막 출근을 기념하고자 스파이더맨 복장을 하고 출근한 겁니다. 이 차림으로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사탕도 나눠주고 이렇게 기념사진도 찍고 재밌는 장난까지 치면서 남은 동료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은 근무 마지막 날 상사를 미치게 했다라는 제목으로 현재 SNS에 제가 상사라면 이거 미치죠. 쟤 왜 저러고 다니니? 쟤 누구니? 저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그냥 둬. 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 유쾌한 모습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직원. 과연 지켜보는 직장 상사들의 기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동료 직원들은 매우 유쾌했다. 그리고 우리도 유쾌했다라는 말을 남깁니다.
몸매가 되나 봐요. 딱 붙을 텐데. 쫄쫄인데 몸매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2살이 됐는데 이 2살 아들을 데리고 결혼식장에 갔다가 그만 2살 아들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뒤로 31년이 지났는데 이 아들을 부부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1년 만에 이렇게 부부가 아들을 극적으로 상봉을 했습니다. 당시 2살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죄책감 때문에 이 부부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31년간 경찰에 실종 수사를 했지만 돌아오는 성과는 없었고 아들을 평생 마음에 품은 채 죄책감 속에 살아야만 했던 이 부부가 경찰이 아동보호시설의 입소 카드를 확인하다가 아들로 추정되는 이 태영 씨라는 이름의 이분이 미국에 입양된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고 우편으로 머리카락 좀 보내달라고 사정을 해서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웬걸 아들인 것으로 밝혀진 겁니다. 31년 만에 아들을 상봉한 이 부부. 그런데 이 아들 태영 씨는요,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하는 상황. 미국으로 입양돼서 건강하게 자랐고 이 태영 씨가 16살 때 한국의 부모님을 찾아달라고 했지만 그때도 부모님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려 38년 만에 아들은 부모님을 찾았고 부모도 아들을 찾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부모와 아들 간의 이 정, 38년간 못 나눴던 정을 충분히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우리에게 마음을 힐링해 줄 수 있는 뉴스라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좋은 설 명절 이 가족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모두 다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